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에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신속하게 집행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양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과 가족 일부를 정부가 나서서 무사히 대피시켰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 상황 전해드립니다. 60년 전 한국과 일본은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후 월드컵도 공동 개최하고 일본에서는 한류 박람회가 열리는 시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두 나라가 풀어야 할 숙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임종윤 시사평론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차관급 인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장관급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제청을 받겠다는 의지가 좀 워낙 강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총리 외에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마평도 별로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일할 분들, 그러니까 차관급 인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제 기획재정부라든가 외교부 등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통일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의 발표가 났어요. 예, 사회 쪽 부처들이죠. 5명의 차관급 인사가 났고요. 부처는 모두 4개 부처입니다.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이렇게 4개 부처고 행안부만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게 돼서 행안부가 이제 2사람의 차관급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사회 분야 쪽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특히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을 이제 선임을 한 거는 임명을 한 거는 아무래도 장마철 이런 피해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기 차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5분 모두가 해당 부처에서 적어도 1급 이상, 뭐 차관보 또는 차관 전 현직 거친 분들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만큼 즉시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이번에 임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G7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핵심은 역시 추경안 심의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예, 지금은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해서 핵심은 역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내수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좀 표가 좀 나오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 보시면 이제 이 소득별에 따라서 나눠지죠. 상위 10%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15만 원 한 번 지급되고 끝이 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나 차상위, 그다음에 기초소득자 소득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좀 됩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긴급 재난지원금 있을 때 그때는 가구별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 보통 100만 원, 그다음에 1인 가정은 보통 4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는 게 그때와 좀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가 인구 소멸 지역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국 84개 지역에 모두 411만 명이 해당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1차 지급 15만 원 할 때 2만 원씩 더 지급을 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바뀐 내용이고요. 1차로 전 국민 15만 원씩 이건 동일하게 이른바 보편 지급이 좀 되는 거고 2차가 이제 선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보편과 선별 이 두 가지를 좀 혼용한 그런 지급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2차례에 나눠서 지급이 되고 첫 번째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이 된 이후에 두 번째는 소득별 차등 지급이 되는데 기준이 마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의 경우에는 추가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5만 원씩 지급되는 대상
그 이후에는 추가 지급은 되지 않고요. 이후에 일반 국민들은 10만 원, 차상위 계층은 그거보다 조금 더 드리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고 35만 원까지 추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추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말씀을 드리면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을 받게 되죠. 물론 현금성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다른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상위 10%를 그러면 어떻게 갈라낼 거냐. 아마 직장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월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대략 40만 원을 넘어서면 10%에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보험료를 21만 원 이상 납부하시는 경우 혹은 자산 기준으로 볼 때 과세 표준이 9억 원, 시세로 20억 원을 넘어서는 집을 갖고 있다 하면 상위 10%라 이 15만 원 이외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초 그 추경을 통한 전국민 소비 쿠폰이 어떤 식으로 지급될 것인지 관심이 많았던 것이 네.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 액수를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 지급을 할 것이냐였는데 그렇죠. 결론은 결국은 차등 지급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원래는 정부는 보편 지급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선자인 대통령이 원래 이전부터 이제 철학 자체가 복지 철학 자체가 다 예. 누구 예외 이런 거 없이 다 준다는 거였고 또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이런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복지 철학을 공유를 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사실은 소비에 더 많이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 점을 좀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계속돼 왔던 이 균형 재정,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그러니까 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좀 감안한 뜻으로 좀 해석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런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소득 계층한테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수용을 했다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번에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게 보편 지급이나 차등 지급이나 사실은 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 갑론을방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소득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경기 부양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다 공유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가장 관심사는 언제 어떤 형태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인데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은 가능한 빨리 국회 통과를 통해서 이르면 7월 초에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추경을 집행했던 방식에 비춰보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아무리 늦어도 2주 내에는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 추경이라는 건 결국 시장의 경기가 식을 때 적시성이 그만큼 중요한 예. 거니까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혹여 시중에 현금이 추가로 풀려서 이게 물가를 자극할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 체크카드나 어떤 방식이든 이 카드 안에 들어가는 방식 해서 이걸 넉 달 안에 소진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뒀다가 장롱에 돈으로 두셨다가 다른 데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식당을 가시든 골목 상권을 이용하시든 경기가 살아나게 내수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거고 따라서 사행이나 유흥 관련한 업종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현장에서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경험들이 있으셔서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받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실제 수령 액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책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네. 꼽으라면 역시 지역화폐가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이번에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까지도 할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난 1차 추경 당시에도 21조 원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 지역화폐의 형태로 발행이 됐죠. 네. 이번에 2차 추경에도 관련 사업비로 6천억 원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추가로 8조 원어치의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화폐의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할인율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화폐를 내가 가지고 갔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다 하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15%까지 할인율을 적용을 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 가지고 가셔도 11만 5천 원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비수도권 가운데서도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에는 좀 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을 테니 이런 효과를 극대화해 보겠다. 이게 정책의 취지입니다. 예. 그 전국민 소비 쿠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또 여러 할인 행사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연미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할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지급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쿠폰이 발행되면은 여기 할인 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5대 할인 쿠폰으로 해서 이렇게 780만 장이 배포가 되는데 5대라는 게 이제 숙박, 공연, 미술관, 영화, 그다음에 뭐 야구나 뭐 이런 프로야구나 이런 어떤 스포츠 시설 이게 해당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가전기기를 살 때 결제액 10%를 이제 환급을 해준다. 그만큼 이제 10%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에너지 등급 1등급인 11개 품목인데요. 냉장고, TV, 뭐 에어컨 같은 뭐 일반적인 가전제품들 대부분 다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만약 100만 원짜리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사신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더 이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보다 조금 더 한 10만 원 더 좋은 그런 에어컨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번 이 소비 쿠폰, 그러니까 민생회복 지원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모로 이제 소비를 이끌어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이 될 텐데 사실은 내수 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무가 워낙 쌓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 빚 탕감하는데도 추경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마다 출범 초에 비탕감 부분들, 뭐 영세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비탕감 얘기에 대한 얘기들이 꼭 나왔었고 실제로 구현된 적도 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것과 그러니까 추경 편성과 동시에 이제 이 부분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좀 표가 좀 나옵니다만 일단 방식은 이건 뭐 늘상 있었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들어본 방식이죠. 배드뱅크를 설치를 해서 그 대상은 7년 이상 연체가 장기화된 사람들 그리고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로 이렇게 좀 한정을 해서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정부가 한 4천억 정도를 좀 투입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대상이 전국적으로 이 말씀드린 7년 이상 이렇게 연체된 이런 분들이 113만 명 정도 해당이 좀 되고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니까 한 16조 4천억 정도가 이 탕감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계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해서 다 100% 탕감해 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것도 약간 차등 탕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이것저것 해봤자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그런 재산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 탕감을 해주고요. 그나마 조금 나은 분들,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금의 80% 탕감을 해주고 대신 나머지 20%는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번에 조치를 좀 취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존에도 이제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탕감 프로그램이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제 원금 감면 비율이 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채무 1억 원 이하 또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의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 원금의 90%까지 감면이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이고요.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원 대상도 사실 대폭 늘어납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당시에 큰 충격을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한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을 영위했던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로 한정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지난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다.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내수 경기에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심지어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했던 분들의 경우에도 이 채무탕감 대상에 넣는다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대통령은 지금은 이제 국가 재정이 나서야 할 때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국가 채무가 많은 상황이고 또 이번에 세입 경정도 좀 이뤄졌습니다. 뭐 10조 이상 좀 세금이 덜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부는 일단 이번 추경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채무 탕감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100만 명 이상이 실질적으로 신용을 회복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이라고 치면 같이 움직이는 이 식구들도 굉장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이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곱하기 3명 하면 300만 명 이상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효과를 정부가 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덩어리의 빚을 정부가 지느냐 민간이 지느냐에서 이걸 정부가 짊어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텐데 정부가 보기에는 빚이 적지 않다. 물론 부담이 된다. 채무가 1,300조 원 돌파하고 예. 이렇게 되면 GDP의 50%에 육박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 최종 대부자로서의 정부 재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극복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 정부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재정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2주 시한 시점을 콕 집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보면 굉장히 거칠었지 않습니까? 거의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데 수위가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도 있고 또 2주라는 시간을 콕 집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2주 동안 협상할 수 있는 즉 이란과 미국 또는 다른 뭐 제3국이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합의 가능성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또 2주 얘기했다가 에이 이번 주말에 또 뭔 일 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2주 얘기만 놓고만 본다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예, 이란 이스라엘 간의 충돌에 미국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중동 상황이 정말 더욱 걷잡을 수 없을 네.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지금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좀 대응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는 일단 인명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게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와 협력을 해서 사실은 미국 대사관 소개령이 내려졌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 거의 다 빠져나왔고요. 현지에서 이 외교부의 영사조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현지에 우리 이주해 있는 한국인들 또 유학생들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동 시장이 굉장히 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버릴 수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뭐 이란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우리 영사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란이 이제 이미 영공을 폐쇄한 상황에서 예. 교민들이 대피하는데도 그렇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럼요. 것 같은데 정부가 일단은 버스 등을 지원을 해서 우리 교민 일부가 인접국에 좀 대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16일 날은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들이 이제 그 한인회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암만으로 대피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란에도 우리 교민들이 한 예. 200여 분 정도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도 좀 쭈셔서 한 110여 분 정도 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20여 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분들하고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한 이제 가족들 이란인 가족들까지 해서 한 20여 분 정도가 우리 정부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대피를 했습니다. 테헤란에서 한 1,200km 북서쪽으로 떨어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육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요. 한 30여 시간 정도,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고요. 이란 체류국민들 4명이 추가로 또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를 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4명 정도 대략 이렇게 입국을 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인원들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공습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도 만약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 정부 차원에서 바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예, 1,200km이긴 합니다만 그 대피에 총 30시간 예. 정도가 걸렸다는 게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도로 사정이 우리랑 같을 수는 없죠. 우리 만약에 1,200km라면
100km 달려도 뭐 한 대략 12~13시간이면 우리 같은 경우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은 나라고 여기가 일단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뭐 도로 사정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계속 그 공습 발령 뭐 이런 경고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가다가 뭐 휴식을 위해서도 좀 잠시 정차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공습 경보 때문에 또 중간에 이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30시간이나 보통은 한 16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2배 이상 걸린 거니까 얼마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고 긴장감이 높았었는지를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그 실제로 이란에서 탈출한 우리 교민들 증언을 좀 들어보면은 테헤란 도심까지 공습을 당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긴박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유학생 인터뷰를 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쟁이 있어도 수도인 테헤란까지는 그렇게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고 지금 폭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허용받는 듯한 그래서 전에 없이 군사시설까지 정밀 타격을 해서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핵시설 관련해서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다, 만만치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현지에서 교민들이 거의 나흘 동안 대공포에 포성을 들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정말 무서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대부분 안전하게 피신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예, 그 이란 교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그렇죠. 대피를 했고 그다음에 앞서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요르단 예. 쪽으로 대피를 했다고요. 훨씬 가깝죠. 훨씬 가깝고 원래도 그쪽으로도 많이 좀 대피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과거의 어떤 학습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16일 날에는 23분이 대피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민간 차원의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 물론 정부의 뭐 도움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번 19일 날은 26분이 이제 요르단 암만으로 대피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이다. 이번 정부의 육로 대피가 공식적으로 진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좀 나가야 될 상황, 대피해야 될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아있는 분이 400명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외교부에서 그 신속 대응팀, 영사안전정책팀장을 단장으로 신속 대응팀을 아예 요르단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항공편 마련이라든가 거기서 좀 잠시 머무를 거주처라든가 이런 등등 이제 영사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서 이제 아마 남아 계신 분들, 비단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란 쪽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중동 전체에 계신 분들까지도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뭔가 조치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임종윤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올해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어떤 때보다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와 한일 관계 방향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셉션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주제 함께 나눌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 메인 행사를 꼽으라면 역시 양국에서 열리는 리셉션이 될 것 같고요. 16일에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16일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가 됐고요.
당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개인 간에도 동양에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6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환갑이니 회갑이니 해서 예.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60주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하나의 한일 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리셉션에서 개최했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양국에서 이러한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내세운 것이 실용 외교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미래지향적이고 또 양국이 손을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슬로건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슬로건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주한 일본 대사관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 기념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세노 유쇼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건배 간파이. 오늘의 리셉션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 일정 때문에 아마 영상 축사로 가름을 한 것 같은데 저거 외에도 리셉션 내내 양국의 우위를 다지는 특별한 이벤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눈에 띄었던 것들이 많은데 일단 1965년에 일본 총리 관저에 있었던 정철의 송강별곡이 담겨있는 12폭짜리 요 병풍. 예. 이게 그동안 1970년에 이후락 당시 주 일본 대사가 한일 간의 우위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반은 일본에 두고 반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게 다시 완전체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이런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요. 다시 또 보면 현장에서는 일본의 전통주를 이렇게 부수면서 또 현장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망치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장에서 보면 그 일본식 꽃꽂이 문화라고 하는 이케바나 꽃꽂이 체험도 이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양국 간의 그 우호 증진을 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19일에는 도쿄에서 이제 주일 한국 대사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이 열렸는데 여기에는 일본 총상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한일 관계를 좀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오타니 호텔에서 도쿄 오타니 호텔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뿐만이 아니라 이시바 총리의 전 총리였던 기시다 우미오 총리도 왔고 기시다 우미오 총리의 전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까지 와서 또 일본 내각의 대부분의 그 장관들까지 총 출동을 해서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고요. 한국의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을 때 한 300여 명에 비해서 약 1000여 명이 참가를 했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개최할 때의 건배사에서 전 총리였던 기시다 전 후미오 총리가 발언을 했던 것들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향해서 같이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연설의 연속선상에서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철희 전 대사도 한국과 일본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조금 더 지속시켜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호조되는 그런 리셉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이번 60주년의 슬로건이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시바 총리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의 시너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나고 있나요? 네, 지금 60주년을 맞아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보느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대답한 걸 종합하면 예. 기업 10곳 중에 6곳 이상이 한일 경제 협력이 너무나 필요하다. 또 첨단 산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재 같은 것들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이 제법 많죠.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이 앓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참 속으로 내상이 깊다. 이런 예. 토로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 증진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해 나갈 부분 많을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중국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가 드문데 기술과 인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 충분히 함께 뭔가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짐에 따라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실제로 네. 한일 관계가 좀 좋지 않던 시절에는 네. 일부 품목 이제 수출 제한을 하기도 하고 그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기도 했습니다만 한일이 주로 협력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또 이를 통한 시너지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 7월 달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단 3개 품목을 수출 규제를 했는데요. 그 분야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서 일본이 월등히 한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 예. 이제 한국에서는 당시에 이제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좀 어렵지 않은가 뭐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상당히 이제 심각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향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경제 협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AI, 그리고 또 의학이라든가 또 바이오와 더불어서 조선 사업까지 이르러서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한국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산업개발기구에서 매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요. 한국이 4위에 있고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서 7위에 지금 이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 역시 한국이 한 8,900달러 정도, 일본이 7,900달러 정도여서 한국이 1,000달러 정도 이제 우위에 있는데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있고 또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에서도 앞서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소부장에서는 일본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만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한일 양국이 특히 이제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으니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그런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약 8,300조 원에 이르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기술 패권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잡거나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한국과 일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올해 우호적인 이런 한일 간의 그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좀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발표가 됐을 때도 우리가 25% 그리고 일본이 한 24% 정도였는데 한국과 일본이 이 분야에서 좀 협력을 통해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 일본이나 우리 25%, 일본이 24%인데요. 양국이 지금 현재 이제 일단 7월 8일인가 9일까지는 유예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17일 날 그 G7에서도 한일 양국이 약식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또 다음 주에 만일에 나토 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만나게 돼서
말로는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문구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지금 동등한 상황에서 같은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좀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들어서 일본은 미국과의 굳건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뭐 미국과 이제 한 6차례 정도 강요 협상을 체결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지금서부터 빠른 시간 안에 좀 마련을 한다라면 그것이 첫 번째의 경제협력의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제 교류만큼이나 중요한 분야가 또 문화 교류인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K-팝이나 뭐 K-드라마의 일본 내 열풍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이걸 소비하는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로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국을 찾거나 좀 체험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현지에서도 그동안은 그 일본의 MZ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까지 즐겼나 싶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일본의 대표적으로 도쿄도 안에 있는 이 코리아타운이라고 보면 시노쿠보 지역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네. 이 지역에 가면 일본어로 발음 그대로 탕탕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메뉴판 등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낙지 탕탕이 먹고 회오리 감자 먹고 매운 떡볶이나 아니면 호떡 먹는 MZ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이런 문화들의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트렌디하고 앞서가는 것 같다. 여기에서 한국식의 음식을 먹고 한국 노래 듣고 한국어 간판으로 쓰여 있는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화가 스며드는 게 아마 정책이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신오쿠보 거리에서는 이제 한국 밑반찬도 팔고 있는데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무조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나 여기 이런 거 처음 봐. 예, 그 제가 97학번인데 네. 그 학창 시절에 슬램덩크나 드래곤볼 정말 열심히 봤던 그렇죠. 기억이 나고 이제 주간물로 나오다 보니까 연재되는 날 그거 사러 막 가는 게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오히려 역전이 돼서 우리 문화를 누리려는 일본 젊은이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마 슬램덩크가 나오던 때 한국에서 농구대잔치 유행하고 또 마지막 승부 같은 드라마도 그 한 세대 정도 전에 인기를 끌었고요. 이런 것들이 두루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지난해 가을쯤에 일본 내각부가 흥미로운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세대별로 한국을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본에서 10대부터 20대까지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굉장히 친밀하게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참 많은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청년층에서는 서로가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걸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재미있게 구별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20년을 그 주기로 삼아서 이 1차, 2차, 3차, 4차 어떤 식으로 한류가 일본에 들어왔느냐 이걸 구별을 하는데 1차를 볼 때 이 겨울연가 드라마가 유행했던 그 시기를 들고요. 2차는 걸그룹 소녀시대가 일본을 석권했을 때 3차는 SNS에 사진 잘 나오는 법 플러스 치즈 닭갈비의 유행. 그리고 4차는 이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더불어서
걸그룹 뉴진스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 이렇게 보는데 우리하고 흐름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일본을 한국과 얼마나 가까이 묶어두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그 한일 젊은 세대들이 그 상대국의 문화를 소비하는데 별 거리낌이 없는 것 같고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경제를 막기 전에 그 좀 문화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 그러니까 올드한 것들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일본은 우리의 좀 최신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저도 아까 영상에서 시노쿠보 나온 거를 보니까 한 일본에서 한 13년 살다 왔었는데요. 예. 그때하고 지금 영상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일본 하면 기성세대들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가까우면서도 아름다운 나라, 가까우면서도 핫한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일본학과 교수인데요. 많은 대학에서 지역학과 관련된 학과들이 폐과 내지 모집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 자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국립대학에서도 영문학과까지 폐과될 정도인데요. 일본학과는 가면 갈수록 더 그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에 많이 유학을 가거나 뭐 배울 점이 많다라고 해서 갔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K 문화를 통해서 K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든지 다 일본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제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 MZ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에 그런 많은 우리 한국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초중고 때는 뭐 부모님 따라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일본 여행은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일본 인구 중에 한 27%밖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라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 60% 이상인데 그만큼 해외에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적인 풍토를 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아마 시노쿠보가 새로운 코리안타운으로 이렇게 유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이야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졌지만 수교 당시에는 반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KTV가 가지고 있는 수교 당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로써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주권 국가로서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 국교 정상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으며 광복 후 새 정권을 통해 계속 교섭을 진행해온 지 14년 만에 두 나라 사이의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는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날 오후 3시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은 공동 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에 따른 정부 시책과 당면 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혔는데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예, 그 36년간의 식민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반일 정서도 상당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여러모로 이 수교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의외의 인물이 수교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었다고요? 예, 당시 이제 1965년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수교가 이제 급박한 이제 상황에서 한국만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이제 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면서 40대 기수였던 당시 이제 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의원은 그러니까 야당의 사쿠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한일 국교 정상화에 찬성을 이제 일부 했었는데요. 찬성을 한 이유가 단순하게 국익의 관점에서만 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국교 정상화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청구권, 일본은 경제 협력이라고는 하지만 무상 3억, 유상 2억, 그리고 상업차 간 3억 해서 총 8억을 우리가 이제 그 청구권으로 받게 되는데 그 8억이라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관계에서 항상 상수로 존재하는 것이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적자는 2025년인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이 국교 정상화가. 물론 그것이 당시에 뭐 박정희 정권에게 전달은 되었어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실용적인 외교 측면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찬성을 했고요.
그 결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1998년도에 일본의 오부치하고 우리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을 때도 역시 1965년에 그 찬성을 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실용 외교로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자체가 과거사를 잇는 것은 아니고 과거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라는 선언이었고 그 선언이 한일 간의 그 국교 정상화 이어서 뭐 2.0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죠. 아마도 그런 전통이 현재 민주당으로 이어져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일본에 대해서 굴욕 외교니에서 약간 반일 감정이 있다라는 그런 그 언론의 뉴스들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용 외교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맥락이 이어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라는 것이 늘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의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갈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작년에 사도광산을 이제 그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바로 그런 점이죠. 우리가 아무리 실용 외교를 외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라고 해도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국과 일본 간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때에 우리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다시 또 반일 감정으로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일본도 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실용 외교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민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키는 일본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을 우리도 강력하게 좀 일본에게 주장을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